2018년 3월 16일 오후,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부라 불리는 울산광역시 시청 앞마당. 평온했던 행정공간의 정적을 깨고 난데없이 수십 명의 경찰 인력과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이닥쳤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시장 비서실과 건축주택과 등 주요 부서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입니다. 지방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둔 시점, 현직 시장이 직무를 보고 있는 시청을 경찰이 대대적으로 덮친 이 초유의 사태는 순식간에 전국의 뉴스 속보를 장악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수사관들이 파란색 압수물 박스를 들고 나오는 장면은 실시간으로 유권자들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 수사의 시작이었을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기획된 정치 공작의 서막이었을까요?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가장 논쟁적인 사건 중 하나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바로 이날, 이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와 함께 그 거대한 막을 올렸습니다. 이 사건의 숨겨진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묻혀서는 안 될 또 다른 진실이 있다면 댓글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계바늘을 2018년 초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이하며 남북 정상회담 등의 훈풍을 타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파란 물결이 전국을 뒤덮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지만 영남권, 그 중에서도 보수의 텃밭이라 불리는 울산만큼은 예외였습니다. 당시 울산시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의 김기현 시장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4년간 무난한 시정 운영과 탄탄한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경쟁자들을 여유 있게 따돌리며 재선이 유력시되고 있었습니다. 울산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번에도 김기현이 되겠지라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산, 울산, 경남, 이른바 부울경 벨트를 석권하는 것이 지방선거의 최대 과제였지만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김기현 시장의 벽은 너무나 높아 보였습니다. 김기현 시장 측 캠프 역시 자체 조사 결과 지지율이 경쟁자인 송철호 후보보다 15%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었기에 큰 이변이 없는 한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변은 3월 16일 경찰의 압수수색이라는 가장 충격적인 형태로 찾아왔습니다. 혐의는 김기현 시장의 동생과 비서실장이 지역 건설 현장의 레미콘 납품 계약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 그리고 아파트 건설 현장 인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경찰은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속도와 규모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압수수색 당일,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수사의 정당성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타이밍입니다. 선거를 90여일 앞둔 시점에서의 강제 수사.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선거기간이 임박하면 정치적 중립 논란을 피하기 위해 명백하고 긴급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한 정치인에 대한 소환이나 압수수색을 자제하는 것이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러나 울산 경찰은 보란듯이 가장 민감한 시기에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이 압수수색의 파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연일 언론에서는 김기현 시장 측근 비리, 포착 비리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책 대결과 공약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선거판은 순식간에 비리 의혹을 둘러싼 진실 공방으로 얼룩졌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는 심리가 유권자들을 동요시켰습니다. 탄탄대로를 달리던 김기현 후보의 지지율은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고, 반면 만년 야당 후보였던 송철호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송철호 후보는 누구였습니까?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동지로 인권 변호사 출신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불운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울산에서만 국회의원과 시장 선거에 무려 8번이나 출마했지만 모두 낙선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9번째 도전에 나선 인물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서전이나 사석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 내 소원은 송철호의 당선이라고 언급했을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2018년 지방선거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나 다름없었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선거 기간 내내 집요하게 이어졌습니다. 김기현 시장의 동생과 형, 비서실장이 줄줄이 소환되었고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기현 후보 측은 이것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자 기획된 관권 선거라고 강력히 반발했지만 쏟아지는 수사 속보의 홍수 속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힘을 잃어갔습니다. 유권자들의 눈에는 이미 김기현 시장이 부패한 비리 정치인으로 비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의 행보였습니다. 그는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며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훗날 첩보가 들어왔으니 수사하는 것은 경찰의 당연한 의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 교체 논란, 피의사실 공표 논란 등 잡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의 결과는 뒤집혔습니다. 개표 결과 민주당 송철호 후보가 52.9%의 득표율로 40.1%에 그친 김기현 후보를 누르고 울산시장에 당선되었습니다. 23년 만에 울산의 지방 권력이 보수에서 진보로 교체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송철호 당선인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고 김기현 시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쓸쓸히 퇴장해야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촛불혁명 이후 변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의 환호성 뒤에는 기이하고도 서늘한 침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그렇게 요란했던 경찰의 수사가 갑자기 동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선거 기간 내내 울산시를 뒤흔들었던 그 엄청난 비리 의혹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결정적인 증거는 나왔을까요? 아니면 애초에 실체 없는 그림자를 쫓았던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2018년 3월의 그 압수수색은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정교하게 작성된 시나리오의 첫 페이지였을까? 만약 그것이 시나리오였다면 그 펜을 쥔 작가는 울산경찰청장이었을까? 아니면 더 높은 곳에 있는 누군가였을까?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과정에서 공권력, 그것도 가장 강력한 물리력을 가진 경찰력이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개입했다는 의혹. 이것은 단순한 선거법 위반을 넘어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하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이 사건은 그저 패배한 정치인의 푸념 정도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1년여가 지난 시점, 검찰의 책상 위에 묘한 서류 뭉치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김기현 시장 측근 비리 사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이라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관들의 눈길은 울산이 아닌 서울 광화문, 바로 청와대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날의 사이렌 소리는 정의의 신호였을까요? 아니면 민주주의의 조종이었을까요? 2018년 울산의 봄, 그곳에서 시작된 나비의 날갯짓이 어떻게 대한민국 정치판을 뒤흔드는 태풍으로 변해갔는지 이제부터 그 어두운 이면을
하나하나 들춰보겠습니다.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사 기록과 재판 기록, 그리고 남겨진 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팩트의 조각들입니다. 다음 2부에서는 선거가 끝난 직후 벌어진 충격적인 반전, 무혐의 처분과 함께 드러나기 시작한 수상한 첩보 문건의 실체를 추적합니다. 경찰 수사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왜 모든 혐의는 선거 승리 후 신기루처럼 사라졌는지, 그 미스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2018년 6월 13일 밤, 울산의 선거 캠프 두 곳의 풍경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한쪽에서는 샴페인이 터지고 30년의 수건이 이루어졌다며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송철호 후보의 당선은 민주당에게 있어 부산 경남 지역주의 타파라는 상징적인 승리였고,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가 드디어 뜻을 이뤘다는 점에서 정권 차원의 경사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압승을 예상했던 김기현 후보 캠프는 침통한 정막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경찰의 표적 수사에 당했다는 불루 섞인 외침은 이미 승패가 결정된 냉혹한 현실 앞에서 패배자의 변명으로 치부될 뿐이었습니다. 선거는 끝났습니다. 승자와 패자는 결정되었고 시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어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때로 가장 조용한 순간에 고개를 드는 법입니다. 선거의 열기가 식고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뀐 2019년 3월,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날아온 한 장의 통지서가 이 사건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검찰이 내린 결론은 혐의 없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선거 직전 울산경찰이 그토록 요란하게 압수수색을 하고 수십 명을 소환조사하며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던 김기현 시장 동생의 레미콘 납품 비리 의혹, 그리고 비서실장의 건설 현장 외압 의혹, 이 모든 혐의에 대해 검찰이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경찰은 기소 의견, 죄가 있어 보이니 재판에 넘겨달라는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1년 가까운 보강 수사 끝에 이를 전부 뒤집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혐의를 입증하겠다며 내세웠던 핵심 증인인 건설업자 김모 씨는 오히려 경쟁업체로부터 돈을 뜯어내려 했던 사기 전력 등이 드러나며 진술의 신빙성을 잃었습니다. 시민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럼 그때 그 요란했던 사이렌 소리는 다 뭐였지? 선거판을 뒤흔들었던 거대 비리 사건이 선거가 끝나고 시장이 바뀌자마자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통상적으로 경찰이 이 정도 규모의 강제 수사, 압수수색 등을 진행할 때는 혐의를 입증할 확실한 물증이나 내부 제보가 확보된 상태여야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애초에 수사 개시 자체가 무리했거나 혹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타이밍의 미학이라는 정치권의 은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칼을 휘두르는 시점 자체가 곧 정치적 메시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경찰 수사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김기현 후보를 비리 혐의자로 낙인 찍어 발을 묶어두는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김 후보가 낙선하자 수사의 동력은 거짓말처럼 꺼져버렸습니다. 만약 이 수사가 선거 이후에 시작되었다면 혹은 선거 훨씬 이전에 종결되었다면 결과는 달랐을까요? 결과적으로 경찰의 수사는 유죄 판결이라는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는 못했지만 상대 후보 낙선이라는 정치적 결과는 확실하게 달성했습니다. 검찰은 이 지점에 주목했습니다. 단순히 경찰이 무능해서 수사를 실패한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로 수사를 하는 척하며 선거판을 흔든 것일까? 울산지검은 무혐의 처분과 동시에 이 수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기원을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상적인 경찰 수사는 피해자의 고소 고발이나 경찰관이 현장에서 입수한 첩보, 인지 수사로 시작됩니다. 당시 울산경찰은 지역 건설업자의 제보를 바탕으로 내사하다가 혐의가 포착되어 수사로 전환했다고 설명해왔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이 설명에 치명적인 모순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사의 단초가 된 문건, 이른바 김기현 비위 첩보 보고서. 이 문건의 출처가 울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 첩보 문건은 울산경찰서의 일선 형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문건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위치한 경찰청 본청 특수수사과에서 울산지방경찰청으로 하달된 것이었습니다. 지역 토착비리 정보가 서울 본청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다면 경찰청 본청은 이 첩보를 어디서 입수했을까요? 수사의 칼끝은 경찰청을 넘어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드러난 발신지. 그곳은 대한민국 권력의 정점, 바로 청와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 산하 반부패 비서관실. 이곳에서 생산된 첩보 문건이 경찰청으로 이첩되었고 경찰청은 다시 이를 울산경찰청으로 내려보내며 수사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문건의 제목은 지방자치단체장 김기현 비위 의혹. 이 사실이 밝혀지자 사건은 단순한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서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으로 급격히 성격이 변질되었습니다. 하명 수사란 윗선의 명령에 따라 특정 대상을 수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민정수석실은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감찰하는 권한이 있지만 선출직인 울산시장의 감찰 대상이 아닙니다. 감찰 권한이 없는 곳에서 첩보를 수집하고 이를 수사기관인 경찰에 내려보내 수사를 독려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선거 개입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 수상한 점은 이 첩보가 전달된 경로와 방식이었습니다. 통상적인 공문서 수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첩보의 원본이 가공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첩보의 내용을 더 자극적이거나 범죄 혐의가 짙어 보이도록 마사지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2019년 하반기 검찰총장 윤석열 체제의 검찰은 이 사건을 선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 배당,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제 수사의 대상은 울산경찰을 넘어 청와대 민정수석실 핵심 관계자들로 확대되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반부패 비서관은 박형철, 민정비서관은 백원우였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정권의 실세들이 수사선상에 오른 것입니다. 여권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한 검찰의 정치적 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첩보 문건의 작성자, 전달자, 그리고 이를 지시한 윗선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비극적인 사건과 마주하게 됩니다. 진실을 덮으려는 자들과 파헤치려는 자들의 충돌 속에서 엄청난 압박감을 견디지 못한 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으로 이 첩보 문건의 생성 과정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고 지목된 백원우 비서관의 직속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이 사건이 얼마나 깊고 어두운 심연을 품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검찰 조사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발견된 그의 시신, 그리고 현장에 남겨진 텅 빈 휴대전화. 그 아이폰 속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2019년 12월 1일 서울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 겨울의 초입, 차가운 바람이 불던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정막이 감돌던 그곳에서 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서울 동부지검 소속의 검찰 수사관 A씨였습니다. 향년 48세. 누구보다 성실하고 유능하다고 평가받았던,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이 강했던 베테랑 수사관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대한민국 법조계와 정치권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단순히 한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숨진 시각은 오후 4시경.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7시, 그는 서울중앙지검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검찰 청사로 향하기 불과 3시간 전, 그는 왜 세상과의 작별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요? 이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여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고 싶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우리는 이 사건의 심연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숨진 A 수사관은 단순한 참고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거대한 퍼즐의 가장 중요한 조각, 이른바 키맨이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에 파견되어 근무했습니다. 당시 그의 직속 상관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었습니다. 언론과 검찰은 A 수사관이 소속되어 있던 팀을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라고 불렀습니다. 공식 직제상 민정비서관실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을 담당하며 첩보 수집이나 수사 기능은 반부패 비서관실이나 특별감찰반의 몫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백원우 비서관 아래에 별도의 비공식 조직 별동대행이 있었고, 이들이 권한밖의 업무, 즉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된 첩보를 수집하고 하달하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A 수사관이 주목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2018년 1월 그가 동료와 함께 직접 울산으로 내려갔던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울산경찰이 김기현 시장에 대한 내사를 본격화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울산경찰과 검찰 간의 갈등 사안인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내려간 것일 뿐 김기현 시장 수사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고래고기 사건은 표면적인 명분일 뿐 실제로는 김기현 시장 수사 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하기 위해 내려간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었습니다. 검찰로 원대 복귀한 A 수사관은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이 몸담았던 친정, 되지 자신이 모셨던 상관, 청와대를 겨누는 칼을 빼들었고 그 칼끝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청와대 측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들에 대해 심한 심리적 압박감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청와대에서 계속 연락이 온다. 유하게 진술해달라는 취지인데 너무 힘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직에 대한 충성심과 공직자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그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A4 용지에 자필로 쓴 유서 형식의 메모가 발견되었습니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죄송합니다. 가족을 배려해 주십시오. 라는 취지의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그가 검찰 수사 자체에 대한 원망보다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불가항력적인 고통을 토로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검찰의 강압 수사가 사람을 죽였다며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죽음과 함께 현장에는 사건의 진실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휴대전화, 아이폰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대한민국 수사 역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이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시신이 발견된 직후 관할 경찰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현장을 수습하며 A 수사관의 아이폰을 압수했습니다. 변사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수사관들이 서초경찰서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경찰이 보관 중이던 A 수사관의 아이폰이었습니다. 경찰이 휴대전화를 가져간 지 하루 만에 검찰이 경찰서를 덮쳐 그 증거물을 가로채간 것입니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중요 증거를 검찰이 강탈해갔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경찰이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수사 기미에 선거 개입 의혹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두고 경찰과 검찰이라는 국가의 두 거대 수사기관이 증거물 쟁탈전을 벌이는 모습. 이는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과 맞물려 양측의 불신이 극에 달해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아이폰을 대검찰청 국가디지털 포렌식센터 NDFC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난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당 기종은 보안성이 매우 뛰어난 아이폰 10 모델이었고 비밀번호가 잠겨 있어 내용을 전혀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 A 수사관은 생전의 비밀번호를 가족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잠긴 아이폰은 일종의 판도라의 상자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A 수사관이 울산에 내려갔을 때 누구와 통화했는지, 청와대 관계자들과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죽기 직전 누구에게 압박을 받았는지에 대한 모든 기록이 담겨 있을 것이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내심 아이폰이 열리지 않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검찰은 이 잠금을 해제하는데 사활을 걸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보안업체 장비인 셀레브라이트까지 동원되었지만 잠금 해제는 쉽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답보 상태에 빠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폰의 잠금이 풀리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4개월. 그 4개월 동안 온갖 추측과 음모론이 난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0년 3월 아이폰의 비밀번호가 풀렸습니다. 포렌식 결과 그 안에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통화 녹음 파일, 텔레그램 메시지, 사진. 특히 그가 울산에 내려갔을 당시의 행적과 청와대 인사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 복원되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훗날 재판 과정에서 청와대의 선거 개입을 입증하는 중요한 간접 증거, 정황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A 수사관의 죽음은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하달된 명령이 실무자에게 전달될 때 그 무게는 얼마나 가혹한 것인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 공무원들이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양이 되는 비극은 왜 반복되는가? 그는 말이 없지만 그의 휴대전화는 살아남아 진실을 증언했습니다. 그가 울산에서 본 것은 고래고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그리고 그가 수행해야 했던 임무는 바로 청와대 하명 수사의 시작점인 첩보 문건의 생산과 유통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문제의 문건, A 수사관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울산시장 선거판을 뒤흔들었던 그 종이 한 장의 실체를 파헤쳐야 합니다. 서울에서 만들어져 울산으로 내려간 평범한 첩보 보고서로 위장했지만 사실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살생부와도 같았던 문서. 하명.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을 내린다는 뜻의 이 단어는 민주주의 사회보다는 군대나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나 어울릴 법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2018년 대한민국 경찰과 청와대 사이에서 이 낡은 단어가 다시금 유령처럼 되살아났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와 재판 기록이 가리키는 이 사건의 본질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아주 단순하고도 섬뜩한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청와대가 찍어서 내려보냈고 경찰은 그에 맞춰 춤을 췄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는 여정에 동참하고 계신 여러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감춰진 진실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모든 사건에는 시작점이 되는 문서가 존재합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있어서 그 문서는 바로 지방자치단체장 김기현 비위 의혹이라는 제목의 첩보 보고서입니다. A4 용지 서너 장 분량의 이 문건이 바로 김기현 전 시장을 낙선시키고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가동된 거대한 공작기계에 설계도였습니다. 이 문건의 이동 경로는 매우 비정상적이었습니다. 통상적인 범죄 첩보는 현장, 일선 경찰서에서 수집되어 위, 지방청, 본청로 보고되는 산양식 구조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 문건은 정반대였습니다.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부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되어 경찰청 본청 특수수사과를 거쳐 다시 울산지방경찰청으로 내려가는 하향식 경로를 탔습니다. 이것이 바로 검찰이 이 사건을 하명수사라고 명명한 이유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치명적인 법적 문제는 바로 권한 없는 자의 권한 행사였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 비서관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장의 비리를 감찰하는 곳입니다. 선거로 뽑힌 선출직 공직자, 즉 울산시장은 그들의 감찰 대상이 아닙니다. 감찰 대상도 아닌 민간인, 선거 출마자이나 야당 정치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이첩해 수사를 유도하는 행위. 이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입니다. 검찰 수사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이 첩보의 최초 제보자는 다름 아닌 송철호 캠프의 핵심 참모였던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이었습니다. 경쟁 후보 측이 작성한 검증되지 않은 소문과 의혹 덩어리가 청와대 행정관에게 전달되었고 청와대는 이를 마치 공신력 있는 첩보인 것처럼 가공하여 경찰청에 하달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첩보의 원본에 있던 내용 중 혐의 입증이 어려워 보이는 부분은 삭제되고 수사가 요미한 내용 위주로 정리되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단순 이첩이 아니라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셈입니다. 이 문건이 울산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이 명령을 충실히 수행할 지휘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입니다. 황운하 청장의 부임 시기 또한 절묘했습니다. 그는 2017년 8월 선거를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울산경찰청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검찰은 그의 부임 자체가 이 기획수사를 위한 포석이었다고 의심했습니다. 실제로 황 청장은 부임 직후부터 김기현 시장 관련 수사를 강하게 독려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당시 울산경찰 내부의 분위기였습니다. 황 청장이 부임하기 전부터 김기현 시장 관련 의혹은 지역 정가에 떠돌고 있었지만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은 소문만 무성할 뿐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수사에 난색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혐의가 없는데 억지로 수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현장 수사관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자 황운하 청장은 이례적인 인사를 단행합니다.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수사팀장을 전격 교체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신의 의지대로 수사를 밀어붙일 수 있는 인물들을 배치했습니다. 심지어 새로 투입된 일부 수사관은 훗날 이 사건 수사가 조작되었음을 시인하거나 혹은 무리한 수사 방식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이건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다라는 반발이 나왔지만 청장의 강력한 드라이브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하명 수사의 완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는 바로 수사 상황 보고입니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외청으로 개별 사건의 수사 내용을 청와대에 일일이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특히 선거와 관련된 민감한 사건이라면 더더욱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 울산 경찰과 경찰청 그리고 청와대 사이에는
마치 한 라인이 개설된 것처럼 빈번한 보고가 오갔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증거물에 따르면 선거 전후로 울산 경찰이 경찰청 본청을 통해 청와대에 보낸 김기현 시장 관련 수사 보고서는 무려 21회에 달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는 언제 압수수색을 나가겠다고 사전 보고를 했고, 압수수색 당일에는 진행 상황을, 그리고 이후에는 소환 조사 일정까지 실시간으로 보고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보고서를 받아보며 수사의 진척 상황을 체크했습니다. 마치 축구 감독이 벤치에서 선수들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지시하고 보고받는 것처럼 청와대는 울산이라는 그라운드 위에서 벌어지는 수사 상황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예를 들어 민주당의 당내 경선이 확정되는 시기나 선거 유세가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수사 정보가 언론에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은 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공학입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경찰 조직을 이용하여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고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표적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으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울산 경찰의 수사팀이 증거가 안 나온다고 보고하면 더 파보라는 식의 질책이 내려왔다는 진술도 확보되었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 위해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였고 결국 아무런 혐의도 찾아내지 못했지만 그 과정 자체가 김기현 시장에게는 회복 불가능한 정치적 타격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명 수사의 진짜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국, 백원우, 박형철 같은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이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어가며 울산이라는 지방도시의 선거에 집착했을까요? 단순히 여당의 승리를 위해서? 아니면 그보다 더 깊고 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한 변호사와 또 다른 변호사가 맺은 끈끈한 인연, 그리고 형님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아우의 약속. 이 모든 불법과 무리수의 배후에는 차마 공식 문서에는 담지 못한 뜨거운 우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만약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는 통상적으로 국민의 안녕이나 경제 발전, 혹은 남북 통일 같은 거창한 대답을 기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2014년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울산에서의 한 토크 콘서트에서 이 질문에 대해 아주 구체적이고 사적인, 그러나 뼈아픈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송철호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제 소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단순한 덕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켜켜이 쌓인 부채의식과 안타까움, 그리고 동지애가 응축된 절절한 호소였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 이 거대한 미스터리의 중심에는 법전이나 규정집에는 나오지 않는, 그러나 그 어떤 법보다 강력하게 작동했던 인간적인 감정, 바로 대통령의 친구라는 키워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차가운 수사 기록 뒤에 숨겨진 뜨겁고도 위험했던 그들의 우정, 그리고 그 우정이 권력이라는 칼을 쥐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추적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송철호와 문재인, 두 사람의 인연은 198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부산과 울산 지역은 인권 변호사들에게는 불모지와 같았습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민주화 운동과 노동인권 변론을 주도했던 3인방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송철호였습니다. 그들은 형 동생하며
사선을 함께 넘나든 동지였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이 부산을 지켰다면 송철호는 울산을 지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송철호는 단순한 친구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자서전 운명에서 송철호에 대해 변호사 사무실 식구들보다 더 가깝게 지냈다고 해고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운명은 엇갈렸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이 청와대의 주인이 되어 승승장구하는 동안 송철호는 울산이라는 보수의 텃밭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6번, 울산시장 선거 2번, 무려 8번의 낙선. 바보 노무현보다 더한 바보, 전설의 낙선왕이라 불리며 그는 잊혀가는 듯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 한구석에는 홀로 험지에서 고생하는 형님 송철호에 대한 깊은 마음의 빚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치러지는 첫 지방선거. 송철호에게는 9번째 도전이자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대통령의 소원이라는 말은 청와대 참모들에게는 지상명령, 아니 그보다 더 무거운 무언의 압박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왕조 시대로 치면 성심, 임금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비서실장 임종석, 민정수석 조국, 그리고 수많은 행정관들이 그 뜻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VIP의 친구를 반드시 당선시켜야 한다. 이 암묵적인 목표를 위해 청와대라는 거대 조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송철호 후보를 돕기 위해 움직인 것은 단순히 경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책, 예산, 기획 등 청와대의 국정 운영 기능이 특정 후보의 선거 캠프처럼 활용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2017년 가을부터 2018년 봄사 사이 송철호 후보와 그의 핵심 참모였던 송병기 전 부시장은 수시로 청와대를 드나들었습니다. 아직 당내 경선도 통과하지 못한 예비 후보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청와대 인근 식당과 회의실에서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만난 사람은 장한석, 당시 균형발전 비서관실 선임 행정관 등 실무 핵심 라인이었습니다. 이 만남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공약 코디네이션이었습니다. 송철호 후보 측은 울산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 아이디어를 청와대에 전달했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예산 지원 여부를 검토해 주었습니다. 한 거는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심판이 한쪽 선수에게만 작전 지시를 내리고 골대를 넓혀주는 형국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산재 모병원, 현 산재 전문 공공병원 건립 문제입니다. 이는 울산 시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당시 현직 시장이었던 김기현 역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 예타라는 높은 벽에 가로막혀 난항을 겪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김기현 시장이 추진하던 방식의 산재 모병원 건립 계획은 정부 심사에서 계속 탈락하거나 보류되는 반면 송철호 후보가 구상한 공공병원 건립 계획은 청와대와의 교감을 통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송병기 전 부시장의 업무 수첩, 이른바 스모킹건이 되어버린 그 수첩에는 당시 회의 내용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산재 모병원 건은 좌초되어야 함, 김기현의 공약이기 때문, 송철호 후보가 대안을 제시하는 그림으로 가야 함. 국가의 백년대계인 공공의료 정책조차 선거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대목입니다. 경쟁자인 현직 시장의 성과는 무력화시키고 우리 편 후보에게는 정부가 보증하는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관권 선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청와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통상적인 의견 청취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023년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유죄는 아니라고 보았지만 부적절한 만남과 논의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특정 후보자의 공약 수립에 관여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친구라는 이유로 그는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승자의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청와대의 문턱은 그에게만 낮았고 정부의 고급 정보는 그에게 가장 먼저 흘러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상대 후보의 손발을 묶고 청와대 정책실은 아군 후보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그야말로 입체적이고 전방위적인 지원 작전이 펼쳐진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씁쓸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30년 전 서슬퍼런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와 공정선거를 외쳤던 그 인권 변호사들이 권력을 잡은 뒤에는 왜 자신들이 그토록 혐오했던 공작 정치의 유혹에 빠져들었을까?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들은 송철호의 당선이 곧 울산의 민주화이자 정의라고 믿었을지 모릅니다. 그 신념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법과 원칙이라는 경계선을 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외부의 적인 김기현 시장을 경찰 수사로 흔들고 청와대의 정책 지원으로 송철호 후보의 체급을 키워주었다고 해서 선거가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내부의 적이었습니다. 당시 민주당 내에도 울산시장 출마를 준비하던 다른 유력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경선 승리를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송철호 후보가 본선에 직행하기 위해서는 이 까다로운 당내 경쟁자들을 주저앉혀야 했습니다. 단수공천. 경선 없이 송철호 후보를 민주당의 유일한 후보로 만드는 것. 이를 위해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움직였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자리를 제한하고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마치 영화 부당거래의 한 장면 같은 이야기가 현실에서 벌어졌습니다. 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 이 비정한 격언이 가장 잔인하게 작동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선거철, 같은 당 내에서 공천권을 두고 다투는 경선의 시기입니다. 본선에서 상대당 후보와 싸우기도 전에 내 옆에 있는 동지를 밟고 올라서야만 하는 이 치킨 게임은 때로는 본선보다 더 치열하고 추악하게 전개되곤 합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추적하는 우리의 시선은 이제 경찰청과 울산시청을 넘어 여의도와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은밀한 회동 장소로 향합니다. 김기현이라는 강력한 외부의 적을 경찰 수사로 묶어두는 동안 청와대는 또 하나의 난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바로 내부의 적, 송철호 후보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같은 당의 경쟁자들을 주저앉히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은밀한 교통정리의 실체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진실을 향한 발걸음에 힘을 실어줍니다. 2018년 초 더불어민주당 내 울산시장 후보 경선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후보가 출마를 선언했지만 당내 기반은 생각보다 취약했습니다. 오히려 울산에서 민주당 깃발을 들고 오랫동안 밭을 갈아온 인물은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그는 조직력과 당원들의 지지세에서 송철호 후보를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송철호를 당선시켜라는 지상과제를 수행하려면 먼저 그가 민주당의 공식 후보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공정한 경선이 치러진다면 송철호 후보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송철호가 경선에서 탈락한다면 김기현 시장을 겨냥한 경찰 수사도 청와대의 정책 지원도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전략공천, 그리고 후보 매수 의혹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정황은 마치 정치 느와르 영화의 시나리오를 보는 듯 했습니다.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 사이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고위 관계자들이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정무수석은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자택 압수수색 물품 중에는 낡은 업무 수첩, 즉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이 수첩은 말이 없는 증인이 되어 당시 오갔던 은밀한 제안들을 낱낱이 지문했습니다. 그 안에는 인종석, 한병도 같은 현 정권 최고 실세들의 이름과 함께 오사카, 고베, 공공기관 같은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대체 울산시장 선거와 일본의 오사카가 무슨 상관이 있었던 걸까요? 의혹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청와대 측이 임동호 후보에게 울산시장 경선에서 물러나 송철호에게 양보해달라. 그 대신 당신이 원하는 자리를 챙겨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론된 자리는 구체적이었습니다. 일본 오사카 총영사, 고베 총영사, 혹은 국내 주요 공공기관장 자리였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공직선거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이익 유도 및 매수 행위에 해당합니다. 공직을 미끼로 후보자를 사퇴하게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매관매직 범죄입니다.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검찰 조사 초기에는 이러한 제안이 있었음을 일부 시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사석에서 친구들이 나보고 오사카 총영사나 가라고 하더라며 서운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의 불모지인 울산에서 청춘을 바쳐 당을 지켜왔는데 정작 꽃을 피울 기회가 오자 대통령의 친구에게 자리를 내주라는 압박을 받는 현실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보면 청와대 고위 인사들은 그를 서울의 모처로 불러내거나 전화를 걸어 회유를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송철호 형님에게 양보하는 게 어떻겠냐. 다른 큰일을 맡아달라. 겉으로는 부드러운 권유였지만 서슬퍼런 살아있는 권력의 제안을 일개 지역 정치인이 거절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를 거절할 경우 정치 생명이 끊길 수도 있다는 무언의 공포가 그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결국 2018년 2월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울산시장 후보를 경선 없이 송철호 단수공천으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임동호 등 경쟁 후보들은 경선 기회조차 주지 않고 탈락시키는 법이 어디 있냐며 강력히 반발했지만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당의 공천 시스템마저 무력화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순간이었습니다. 검찰은 한병도 전 정무수석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은 대통령의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내 유력 경쟁자를 공직 제공을 미끼로 매수하려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물론 한병도 전 수석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임동우 씨가 먼저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원한다고 이야기했고 우리는 그럴 능력이 되는지 알아봤을 뿐이다. 친구로서 나눈 사적인 대화였을 뿐 공식적인 후보 사퇴 종용은 없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즉, 자리를 제안한 것이 아니라 임동호 씨의 희망사항을 듣고 조언을 해준 것에 불과하다는 논리였습니다. 진실 공방은 법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과연 그것은 동료 정치인들 사이의 덕담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을 이용한 추악한 거래였을까요? 참고로 2023년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증거 불충분을 들어 한병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관문에서 지역구 관리를 포기하고 오사카 총영사직을 원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석연치 않은 정황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습니다. 유죄는 아니지만 떳떳하다고 말하기엔 찜찜한 뒷맛을 남긴 것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교통정리는 성공했습니다. 임동우는 제거되었고 송철호는 당내 유일 후보로 추대되어 본선에 직행했습니다. 외부의 적 김기현은 경찰 수사로 만신창이가 되었고 내부의 적 임동우는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송철호 후보 앞에는 탄탄대로가 열린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거는 구도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권자들의 마음을 훔칠 매력적인 공약 필요했습니다. 특히 상대 후보 김기현이 내세운 공약을 무력화하고 성철호만의 독보적인 공약을 내세워야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청와대가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민정수석실이나 정무수석실이 아닌 국가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정책실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울산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병원 건립 문제를 두고 벌어진 충격적인 정책 조작 의혹.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병원조차 선거의 도구가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서 가장 비정하고도 우리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지점입니다. 정치가 아무리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라지만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공공정책마저 승리를 위한 장기말처럼 사용되었다면 우리는 그 승리를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번 7부에서는 경찰의 수사와 정무수석실의 공천 개입에 이어 대한민국 정부 부처와 청와대 정책실이 어떻게 특정 후보를 위한 맞춤형 공약 설계에 동원되었는지 그 정교한 정책 조작의 실체를 파헤칩니다. 진실을 향한 이 여정에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울산광역시는 대한민국 산업의 수도입니다. 거대한 공장들이 즐비한 만큼 안타깝게도 산업재해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입니다. 때문에 전문적인 치료시설을 갖춘 공공병원 건립은 울산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역대 시장 선거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메뉴였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재선을 노리던 김기현 시장은 산재모병원 건립을 핵심 공약으로 추진 중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수년간 공을 들여온 프로젝트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이하 예타,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기현 시장 측은 정부 심사만 통과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기류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통상적인 행정 절차라면 결과가 나왔어야 할 시점에 기획재정부는 침묵을 지키거나 발표를 미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기현 시장 측은 초조해졌습니다. 반면 물밑에서는 은밀하고도 바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송철호 후보 측 캠프와 청와대 그리고 정부 부처 사이에 핫라인이 가동된 것입니다. 검찰 수사로 드러난 송병기 전 부시장의 업무 수첩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산재모병원 김기현 공약원을 예타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음. 이를 미리 파악하고 송철호 후보는 예타 면제나 다른 방식의 공공병원 공약을 선점해야 함. 이 메모는 단순한 예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청와대 사회수석실 소속 장한석 선임행정관은 송철호 후보 측 인사를 만나 아직 대회비인 산재모병원의 예타 진행 상황과 예상 점수, 그리고 탈락 가능성에 대한 내부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수능 시험을 앞둔 수험생에게 시험 출제위원이 몰래 다가와 내 경쟁자가 공부하고 있는 문제는 이번 시험에 안 나온다. 대신 이 문제를 공부해라 라고 정답지를 쥐어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위입니다. 결정적인 장면은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2018년 5월 24일에 연출되었습니다. 지방선거 투표율을 불과 20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그날 공식적으로 울산 산재모병원 건립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타이밍은 잔인할 정도로 절묘했습니다. 김기현 시장이 수년간 공들여온 핵심 치적 사업이 선거 직전에 실패로 확정되어 버린 것입니다. 야당과 경쟁 후보들은 즉각 공격에 나섰습니다. 김기현은 무능하다. 지난 4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해명하려 애썼지만 정부의 공식 발표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송철호 후보가 등장합니다. 그는 김기현의 산재모병원이 아닌 대통령과 힘있는 여당 시장이 추진하는 공공산재병원을 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나는 예타 면제를 받아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시민들의 눈에는 실패한 현직 시장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힘있는 여당 후보의 대비가 극명하게 각인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이 철저하게 기획된 선거 전략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청와대는 기획재정부의 예타 탈락 발표 시기를 선거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시점 5월 말으로 조율했다는 의혹. 둘째, 송철호 후보에게는 미리 탈락 정보를 귀뜸해 주어 그가 대안 공약을 미리 준비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골든타임을 벌어주었다는 의혹. 셋째, 실제로 송철호 시장 당선 이후인 2019년 1월, 정부는 송 시장이 공약한 산재 전문 공공병원 사업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김기현의 병원은 안 되지만 송철호의 병원은 되는 기적. 병원의 이름과 위치만 조금 바뀌었을 뿐인데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이 마법 같은 반전의 비밀은 과연 정책의 타당성 차이였을까요? 아니면 후보자의 귓배경 차이였을까요? 재판 과정에서 당시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심사였을 뿐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 역시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 청취는 통상적인 업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청와대 관계자가 송철호 후보 측에 내부 정보를 일부 알려준 점은 의심되나 기획재정부의 예타 탈락 발표가 청와대의 강압에 의해 조작되었다거나 시기가 조정되었다고 단정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정보 유출이라는 반칙은 있었을지 몰라도 심사 결과 자체를 조작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법적으로는 무죄 또는 증거 불충분 판결을 받았을지언정 정치적, 도의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고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사유화되었다는 의혹은 행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뒤흔드는 일입니다. 울산 시민들은 병원을 원했습니다. 그 병원을 누가 짓느냐는 중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권력은 그 간절함을 이용해 한쪽에는 무능이라는 낙인을, 다른 한쪽에는 해결사라는 왕관을 씌워주었습니다. 정책 대결이어야 할 선거가 정부 비대칭을 이용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게임으로 전락한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의 수사, 정당의 공천, 그리고 정부의 정책까지. 삼박자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며 송철호 당선이라는 목표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의 움직임을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입니다. 2018년의 승리에 취해 있던 그들에게 2020년 예상치 못한 거센 역풍이 불어닥칩니다. 바로 검찰의 반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칼을 겨눈 검찰총장 윤석열, 그리고 그를 저지하려는 법무부 장관 추미애의 충돌. 이른바 추윤 갈등의 태풍 속에서 울산 사건은 전국의 핵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2020년 1월, 대한민국의 겨울은 유난히 춥고 서늘했습니다. 단순히 기온 탓이 아니었습니다. 서초동 검찰청사와 광화문 청와대 사이,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벌한 냉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경찰의 무리한 수사, 청와대의 공천 개입 의혹, 그리고 정부의 공약 지원 의혹이라는 세 가지 퍼즐 조각을 맞춰왔습니다. 이 모든 의혹의 화살표는 단 한 곳, 청와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권력을 향해 칼을 겨눈다는 것은 수사기관으로서도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하는 도박이었습니다. 오늘 8부에서는 이 거대한 사건의 하이라이트, 검찰이 청와대를 정면으로 조준하며 살아있는 권력과 충돌했던 그 긴박했던 2020년 초의 상황을 복귀합니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했던 검찰의 반격과 이를 저지하려 했던 권력의 방어,
그 숨막히는 대결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진실의 목격자가 되어주십시오. 2019년 하반기 검찰총장 윤석열이 이끄는 검찰은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며 현 정권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였습니다. 여권 지지층은 서초동에서 검찰개혁을 외쳤고 야권 지지층은 광화문에서 정권 심판을 외쳤습니다. 나라가 두동강난 상황에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는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2020년 1월 초 법무부 장관으로 추미애 장관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녀의 취임 일성은 강력한 검찰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첫 번째 칼날은 인사를 향했습니다. 1월 8일 법무부는 윤석열 총장의 참모진을 대거 좌천시키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울산 사건을 지휘하던 검사장들을 지방으로 한직으로 뿔뿔이 흩어놓은 것입니다. 언론은 이를 두고 검찰 대학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수사팀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있을 2차 인사에서 실무 수사관들마저 교체된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묻힐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검찰 내부를 감돌았습니다. 가야 한다면 지금 가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검사들의 방에는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압수수색한 수만 페이지의 자료와 진술조서를 밤새워 분석했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의 억울함, 송병기 수첩의 비밀, A 수사관의 죽음이 남긴 메시지, 이 모든 것을 법의 언어로 번역해 공소장의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 2020년 1월 29일 서울중앙지검은 언론에 충격적인 소식을 타전합니다.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 명단을 보십시오. 현직 관역단체장, 현직 국회의원이 들여하는 경찰 간부, 그리고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피고인석에 앉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검찰이 정권의 핵심부를 이토록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기소한 전례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현 정부의 도덕성에 대한 사법적 탄핵 시도나 다름없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은 무려 70여 페이지에 달했습니다. 그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검찰은 이 사건을 부정선거를 넘어선 관권선거, 즉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수사는 처음부터 의도를 가진 기획수사였으며 오늘 기소는 검찰권의 남용이자 정치적 폭거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여당 역시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 선거를 앞두고 정치 개입을 하고 있다며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팀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사석에서 우리는 자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갔다. 권력이 범죄를 덮을 수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 기소를 최종 승인해야 할 서울중앙지검장은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던 이성윤 지검장이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기소 결재를 미루거나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팀은 지검장을 건너뛰고 차장검사 정결로 기소를 강행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조직의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검찰 조직에서 하극상 논란까지 감수하며 기소를 밀어붙인 것입니다. 그만큼 수사팀에게 이 사건은 타협할 수 없는 실체적 진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기소는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무대는 검찰청 조사실에서 법원 법정으로 옮겨갔습니다.
피고인들은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경찰 수사는 정당한 첩보에 의한 것이었다. 청와대 방문은 통상적인 업무 협의였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더욱이 재판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이 수사 기록 열람을 신청하고 공판 준비 기일만 수차례 갖는 등 재판은 하염없이 지연되었습니다. 통상 선거법 위반 사건은 6개월 안에 1심 선고를 내리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행 규정은 아니지만 훈시 규정. 그러나 이 사건은 기소 후 정식 재판이 열리기까지만 무려 1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 사이 황운하 피고인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송철호 피고인은 임기를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라는 법조계의 격언이 뼈아프게 다가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재판 지연 자체가 피고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담당 재판장이 인사이동으로 교체되고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재판은 거북이 걸음을 계속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도 점차 식어갔습니다. 새로운 이슈들이 터져나오면서 울산 사건은 지루한 정치 공방쯤으로 치부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정 안에서는 치열한 창과 방패의 대결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A 수사관의 아이폰 포렌식 자료,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 수첩, 공무원들의 이메일 등을 하나하나 증거로 제시하며 피고인들을 압박했고, 변호인단은 증거 능력 자체를 문제 삼으며 방어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기소로부터 무려 3년 10개월이 흐른 2023년 11월, 드디어 긴 침묵을 깨고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준비가 끝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의 법관들이 판결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판결문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까요? 권력의 편을 들어줄 것인가? 아니면 헌법 가치를 수호할 것인가?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세기의 판결. 그날 법정의 공기는 무거웠고 피고인들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2023년 11월 29일 오후 1시 5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1호 법정 앞. 팽팽한 긴장감이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수십 명의 취재진과 지지자들, 그리고 규탄 시위대가 뒤엉켜 혼잡한 가운데 굳은 표정의 남성들이 하나둘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때 권력의 정점에 서서 울산을, 아니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했던 그들이 이제는 피고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지 무려 3년 10개월, 날짜로는 1399일 만에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이었습니다. 통상적인 재판보다 7배나 더 걸린 그야말로 지각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늦어진 시간만큼 판결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법정을 감돌았습니다. 오후 1시 재판장 김양섭 부장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판결문 낭독은 장장 2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문이 떨어졌습니다. 피고인 송철호, 징역 3년. 피고인 황운하, 징역 3년. 피고인 백원우, 징역 2년. 법정 안에 낮은 탄식과 술렁임이 교차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과 전직 시장에게 실형이 선고된 순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단순한 선거법 위반이 아닌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위협한 중대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판결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법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사법적으로 공식 인정한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공방의 영역에 머물던 의혹이 법적 진실로 확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 요지에는 그날의 분노와 탄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을 향해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했다. 이는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공무원들이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투표권 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한 범죄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했다. 법관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엄중하고 무거운 표현입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표적 수사를 진행했고 이것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첩보를 생산하고 경찰에 내려보내 수사를 지시한 행위 자체가 불법적인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A 수사관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 첩보 보고서가 결국 그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된 셈입니다. 특히 재판부는 송철호 전 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의 결탁관계를 인정하며 이들이 청와대 인사들과 공모하여 수사 청탁을 하고 공약을 조율한 점을 모두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통령의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한 조직적 공모가 실제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 판결에는 반전도 있었습니다. 바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는 점입니다. 통상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면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구속되어 구치소로 보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봐주기 판결 아니냐, 죄는 인정하되 몸은 풀어주는 기형적 판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고도 황운하 의원은 의정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고 송철호 전 시장 역시 자유로운 몸으로 법원을 걸어나갔습니다. 또 하나의 주목할 점은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입니다. 제6부에서 다루었던 후보 매수 의혹, 즉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오사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한병도 의원, 전 정무수석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그런 제안이 오간 정황은 의심되나 그것이 송철호의 당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가성 거래였다고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부도덕해 보일지라도 법적으로 범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청와대 정무수석실 라인은 한숨 돌리게 되었지만 민정수석실 라인은 치명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판결 직후 피고인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검찰의 일방적 추정만 받아들인 편파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청부 수사가 아니라 정당한 수사였다는 점을 2심에서 밝히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검찰 역시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겠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의 파장은 법정을 넘어 정치권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그동안 답보 상태에 빠져 있던 윗선 수사의 명분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송철호, 황운하, 백원우는 실행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실행을 지시하거나 최소한 묵인하고 승인했던 최종 책임자는 누구일까요?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었지만 법원이 범죄 사실을 인정한 이상 재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실제로 서울고검은 2024년 초
이들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며 수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2023년 11월의 판결은 우리 사회에 묵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거란 무엇인가?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대표를 뽑는 신성한 축제입니다. 그 축제의 장에 공권력이 난입하여 심판을 매수하고 경기 규칙을 조작하고 특정 선수에게 약물을 주입했다면 그 경기의 결과는 무효가 아닐까요? 비록 임기는 다 채우고 물러났지만 역사는 그들의 4년을 어떻게 기록할까요? 울산 시민들은 4년 동안 자신들이 뽑은 시장이 사실은 만들어진 시장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짓밟힌 상대 후보의 명예, 낭비된 행정력, 그리고 무엇보다 훼손된 공정의 가치는 누가 보상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이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 서 있습니다. 사건 발생 6년, 기소 4년 만에 내려진 단죄. 하지만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고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2018년 3월, 울산시청에 울려 퍼졌던 요란한 사이렌 소리에서 시작된 우리의 추적은 2023년 11월 서울중앙지법의 무거운 판결문 낭독을 끝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6년이라는 긴 시간, 우리는 권력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가장 신성한 절차인 선거에 개입하고 어떻게 공권력을 사유화하여 특정인을 위한 꽃길을 깔아주었는지 목격했습니다. 이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며 우리는 무엇을 배웠고 또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오늘 마지막 10부에서는 이 사건이 대한민국 사회에 남긴 흉터와 교훈, 그리고 아직 완전히 거치지 않은 안개 속의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사건의 끝까지 함께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확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곧 이 사회를 감시하는 CCTV가 됩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유명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은 단순한 선거사범 처벌의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적시했듯 이것은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헌정 유린이었습니다. 경찰은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곳이지 선거 전략을 수행하는 흥신소가 아니며 청와대는 국정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지 특정 후보의 선거 캠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 무너져 내린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의 심판은 너무나 더디게 도착했습니다. 지체된 정의는 우리 사회에 씁쓸한 뒷맛을 남겼습니다. 송철호 전 시장은 임기 4년을 모두 마치고 퇴임한 뒤에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가 시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울산시정은 과연 정당했는가? 시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황운하 의원 역시 기소된 상태에서 국회의원 임기를 거의 다 채웠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법정 구속되지 않았기에 그는 여전히 의원 배지를 달고 국회의사당을 누비며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즉각 항소했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또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사이 사람들의 기억은 희미해지고 분노는 무뎌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노리는 시간과의 싸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는 이 사건을 단순히 승자 독식의 정치 게임으로 기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습니다. 당시 권력을 잡은 이들은 아마도 스스로를 선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패한 보수 세력을 몰아내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인물을 당선시켜 지역주의를 타파해야 한다. 그 명분은 그들 내부에서는 숭고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우리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공권력을 동원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비판했던 독재의 괴물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는 결과의 선함뿐만 아니라 과정의 공정함을 생명으로 한다는 사실을 망각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의 수사가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1심 판결은 송철호, 황운하, 백원호라는 실행자들을 단죄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과연 민정비서관 선에서, 일개 지방경찰청장 선에서 이 거대한 기획이 가능했을까? 검찰은 당초 증거 부족을 이유로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이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을 사실로 인정하면서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2024년 1월 서울고등검찰청은 이들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시 수사하라는 뜻입니다. 이제 수사의 칼끝은 다시금 청와대의 가장 높은 곳, 최종 책임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윗선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을까요? 친구의 당선을 소원했던 그분은 과연 이 모든 과정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묵인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검찰의 몫이지만 이를 지켜보고 기억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몫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권력의 유한함과 책임의 무한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2018년 그토록 강력해 보였던 권력도 5년 뒤에는 법정 피고석에 서게 되었습니다. 권력의 해는 반드시 저물지만 그들이 남긴 불법의 기록은 밤하늘의 별처럼 역사에 박제되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또한 제도적 허점도 돌아봐야 합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기소되거나 재판 중일 때도 임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선거 범죄 재판을 강제로 신속하게 진행할 장치는 없는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공무원, 경찰, 검찰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제2의 울산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사람의 양심에 기대기보다 시스템의 감시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제 시리즈를 마치며 2019년 세상을 떠난 A 수사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거대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조직의 명령과 자신의 양심 사이에서 고뇌하다 쓸쓸히 생을 마감한 그의 죽음은 우리에게 국가는 개인에게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국가는 공무원에게 불이한 명령을 내리지 않으며 그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개인을 파멸시키지 않습니다.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유일한 길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어쩌면 진실의 퍼즐 조각은 아직 몇 개 더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조각이 맞춰질 때까지 감시의 눈을 거두지 않을 것입니다. 권력은 감시받지 않는 순간 부패하고 어둠은 빛이 비치지 않는 곳에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10부에 걸쳐 긴 호흡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다른 권력형 비리 혹은 묻혀있는 미제 사건이 있다면 댓글로 제보해 주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의 제보를 바탕으로 다시 취재 수첩을 들고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때만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